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대리는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리를 갖다 정확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개념을 잡으시면요, 오히려 비통착서보다 훨씬 더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272쪽에 보시면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다음 보기 중 대리가 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리 허용 여부예요. 대리 허용 여부. 이 대리는 법률행위를 따 대신하는 거니까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거죠. 따라서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원칙적으로 대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는요, 재산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재산행위는 대리 금지 특약이 없으면 언제나 대리가 허용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요, 대리하지 말자 이렇게 특약을 갖다 놓지 않은 이상 대리가 언제나 허용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표시 규정을 갖다가 유추 적용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준법률행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준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가 아니죠. 따라서 준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가 없다. 원칙적으로 대리 안 돼요. 그래서 순수 사실행위로서 순매주가가 있죠.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과 같은 거 이거 대리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합 사실행위가 있어요. 혼합 사실행위는 부사, 선, 물, 변이죠. 따라서 부부의 동거 대리 못합니다. 사무관리 대리하지 못합니다. 무주물 선점, 점유와 관련된 거니까 대리 못하죠. 물건의 인도 역시 대리하지 못합니다. 변제, 사실행위니까 심부름, 사자가 가능한 것이지 대리가 허용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순매주가 하고 부사, 서물변은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순수 사실행위하고 혼합 사실행위는 사실행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죠. 사실행위는 뭐예요? 직접 하는 거니까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준법률행위 가운데서 대리가 되는 게 있죠.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표현행위입니다. 그래서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표현행위로서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게 있고,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요,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의사의 통지라고 그랬어요? 각종 최고라는 글자. 그 다음에요, 각종 거절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의사의 통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관념의 통지는요, 각종 승인이라는 글자가 있거나 승낙이라는 글자가 있고 통지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죠. 이런 글자가 없을 때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수요 표시입니다. 수요 표시. 본인 갑이 상대방 병한테요, 내가 을에게 대리권 주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수요 표시죠. 따라서 이 수요 표시를 갖다가 우리는 수요 통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종 승인, 승낙, 통지, 대리권, 수요 표시 이렇게 읽게 되면 이건 관념의 통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최고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고 승인, 승낙, 통지, 대리권, 수요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이 변함없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요 승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때의 승낙은요, 승낙 두 글자가 나오게 되면 의사표시로서 계약에 있어서 이 승낙 의사표시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채권양도의 통지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이라든가 채무인수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과 같이 승낙 앞에다가 여러 개를 갖다가 달고 나오면 그때의 승낙만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후 용서와 같은 이 용서와 같은 것은요, 대리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즘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위안부 나오죠. 위안부는요, 그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피해자가 되는 거니까 일부가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그 용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미친 인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준법률행위 순매주가 하고 혼합사실행위로서 부사, 서물변 요건 대리가 안 되지만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최고 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요, 관념의 통지로서 승인, 승낙 통지, 수요 표시와 같은 것은 대리가 허용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 가운데서 또 뭐가 있느냐? 신분행위가 있죠. 신분행위.
요 신분행위를 했다가 우리는 가족법상의 행위 그래요. 가족법상 행위. 이 가족법상 행위는요. 의사표시를 했다가 한 사람이 직접 모든 결과를 다 가져가는 게 원칙이니까 가족법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 못하는 거죠. 혼인을 대신해 드릴게요. 유언을 대신해 드릴게요. 양자를 대신해 드릴게요. 약혼을 대신해 드릴게요. 혼인해서 이혼을 대신해 드릴게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서 대리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양청구권 행사입니다. 요 부양청구권 행사는요. 성년자가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세요. 돈과 관련된 거죠. 따라서 이거는 재산적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대리가 가능한 겁니다. 갑과 을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는데 병이라고 하는 3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유기시켰습니다. 요즘 무늬만 부모인 인간들, 정신 나간 인간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친권자로서 부양 의무가 있는 자가요.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3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유기시키게 되면요. 요 3살짜리 아이가 친권자들에게 당신들은 민법상 나를 갖다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까 날 부양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신 능력이 있느냐? 없다라는 얘기요. 따라서 이 제3자, 그래서 3살짜리 요 병이라고 하는 미성년자를 대신해가지고 A라고 하는 제3자가 대신 주장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양 청구권은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지만 예외적으로 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동산 소유권 변동에 관해서 대리가 되는 것을 학자들이 인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산 소유권 변동인데요. 자,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273쪽에 보시게 되면 자, 반가로 이번에 비표현행위, 사실행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동산 소유권 변동에서 셋째 줄 점유계정, 간이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에 있어서는 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가로쳐 놓으세요. 우리가 동산 소유권을 변동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동산 소유권은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사고 파는 현실 매매가 원칙이죠. 또 다른 말로 현실의 인도입니다. 현실의 인도, 현장에서 넘겨주는 거요. 시계를 갖다가 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계를 사고 파는 계약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시계를 넘겨받으면 되는 거죠. 따라서 현실 매매는 사고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요. 그 물건에 인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도는 뭐요? 가지고 있는 상태 점유를 갖다가 이전해 주는 거죠. 따라서 돈을 갖다가 지급하고 시계를 갖다가 넘겨받으면, 즉 물건을 넘겨받으면 그때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물건을 넘겨받으면 소유권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동산에 있어서는요. 그 물건을 사고 팔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계약이 있고 그 물건을 넘겨받기만 하면 이때는 뭐가 돼요?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점유의 이전이니까 점유의 이전. 물건의 인도는 대리가 불가능한 거죠. 왜? 내가 주고받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하고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현실 매매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요, 이렇게 현실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 표시만 가지고 소유권만 변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의사 표시만 가지고 현실의 인도가 없이 소유권을 갖다가 변동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간이 인도라고 하는 게 있고 간이 인도. 그 다음에요. 점유 계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점유 계정. 그 다음에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목적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 요것을 갖다가 양도하게 되면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대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이인도가 뭐냐 이거죠. 간이인도는요.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양수인, 그 물건을 갖다가 넘겨받는 양수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는요. 물건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이 너 가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의 소유자입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카메라 좀 빌려줘 해가지고 공짜로 빌려 쓰는 사용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갑이 소유자인데요. 요 카메라를 갖다가 을에게 빌려주어서 요때 을이 요 카메라를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요 을이 카메라를 갖다가 써보니까 카메라가 마음에 듭니다. 내가 가져도 되겠냐 그랬더니 돈만 붙여.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이 이미 넘겨받는 양수인이 카메라의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요걸 복잡하게 주고받는 관계를 갖다가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갖다가 빼고 손쉽게 넘겨주는 걸 갖다가 간이 인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그 의사표시를 못하면 병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점유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점유 계정은요, 점유의 형태가 바뀌는 거죠. 점유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갖다가 넘겨주고 양도인이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도 소유권을 넘겨주고 그러면 양수인한테 그 물건이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고 양도인이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경우 요걸 갖다가 우리는 점유 계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한 사람이 카메라의 소유자입니다. 을이라고 한 사람이 카메라가 마음에 듭니다. 내가 그 카메라 가져도 되겠냐? 너 가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때는 요 카메라를 인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이 조건을 붙여요. 내가 이 카메라를 갖다가 한 달 동안은 써야 되니까 한 달 있다가 넘겨줄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의사표시로서 소유권은 이전을 했지만 이 물건은 얘가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전은 소유자로 갖고 있었지만 이러한 점유 계정이 있을 때에는 차주로서의 점유가 되기 때문에 그 점유의 형태가 바뀌는 걸 점유 계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양도인이 말로만 넘겨주고 그 물건은 여전히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는 점유 계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건은 오지 않았지만 의사표시가 있으니까 얘가 소유권 취득한 거죠. 그래서 소유권 변동해요. 얘가 그 의사표시를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죠. 목적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갑이라고 한 사람이 카메라를 갖다 갖고 있는데 이 카메라를 갖다가 X라고 한 사람한테 빌려줬습니다. 얘가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을이라고 한 사람이 내가 그 카메라 가져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네가 나 대신 가서 받아가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반환받을 수 있는 걸 갖다가 넘겨주게 되면 이때 의사표시만 가지고 물건은 여전히 얘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이죠. 얘가 그 의사표시 못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넘겨받는 점유의 이전 인도는요, 자기가 직접 하는 거니까 이건 대리가 불가능한 거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간인도라든가 점유계좌라든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의사표시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건 대리가 가능한 거예요. 뜻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접점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접점유는요,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점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점유는요, 임대인 같은 사람이 간접점유자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고 월세를 받고 물건을 갖다가 임차인한테 넘겨주게 되면 임차인이 직접 점유자가 되고 임대인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되돌려주라고 하는 간접점유자가 되는 거죠. 간접점유자도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 대리와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간접점유는 대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불법행위는 법 규정이죠. 그래서 불법행위는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표시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건 법 규정이에요. 법 규정이니까 이건 대리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는 대리가 가능하다 그러면 안 돼요. 불법행위는 자기가 직접 불 지르고 자기가 직접 칼로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대리 불가능한 겁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자기가 저질렀으니까 이걸 대리인을 통해서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법행위는 대리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때 불법행위를 했다가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면 대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시받은 대로 불지르거나 칼로 찔렀으니까 사자가 허용되는 것이지 불법행위는 대리 절대 불가능하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자,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274쪽에 보시면 대리하고 구별되는 게 어떤 게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민법상 대리하고 민법에서 말하는 민법상 대리하고 구별되는 게 있어요. 구별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개념을 갖다가 묻는 건데요. 자, 1번에 보시면 간접 대리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민법에서 말하는 것은 직접 대리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것은 직접 대리고 그 다음에요. 간접 대리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상법에서 말하는 위탁 매매업이 되는 거예요. 위탁 매매업. 자, 그래서 민법은 직접 대리고 상법은 간접 대리입니다. 본인 갑이 요 토지를 갖다가 대신해서 팔아주세요.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다가 을에게 주게 되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이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하고 직접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요. 본인이 직접 가져가니까 본인에 대해서 직접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갑의 이름이 드러나서 현명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근데요. 간접 대리는 어떠한 거냐. 본인 갑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요. 팔아줘 라고 자격을 줘요. 자격을 주는데 조건을 붙입니다. 내 이름으로 팔지 말고 당신의 이름으로 팔아줘.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계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상대방은요. 갑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발생된 대금은 을에게 주고 다시 을이 계산을 해가지고 갑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요게 바로 간접대리예요. 따라서 이 간접대리가 있게 되면 요거는 본인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경우에는요, 갑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행위자의 이름으로 했죠. 행위자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본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죠. 따라서 상법상 간접대리는 비현명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비현명. 따라서 갑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민법상 대리, 을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상법상 위탁매매업 간접대리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건을 갖다가 맡겨놓고 시키는 거죠. 따라서 위탁매매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직접 대리하고 간접 대리의 구별은요, 현명주의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본인 갑에게 직접 효과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법인의 대표하고요, 민법상 대리하고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이 요것 좀 대신 팔아줘 라고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고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의사표시를 갖다가 하게 되면 본인이 다 가져가는 것이 요게 대리죠. 대리. 그 다음에요, A라고 하는 법인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이 됐던 재단법인이 됐던 법인단체로부터 대표 자격을 갖다가 권한을 이용받은 대표기관이 요때 법인의 이름으로 상대방과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인이 다 가져가는 게 이게 대표죠. 대표. 그래서 법인의 대표기관이 법인을 갖다가 대신하는 걸 우리는 대표권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분명히 여기 공통점이 있죠. 본인 갑이 의사표시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법인 단체가 의사표시를 저지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대신해 준다는 공통점이 있고 의사표시를 갖다가 하지 않은 것들이 직접 가져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와 대표는 성질은 다르지만 요때 공통점이 있으니까 요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리 규정은 그대로 대표에다가 준용해 줍니다. 준용. 그대로 갖다 쓴다는 얘기예요. 왜? 공통점이 있으니까. 법인이 직접 한 게 아니고 법인을 갖다가 대신하는 자가 법인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법인이 직접 다 가져가죠. 그래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표에다가 그대로 준용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자, 차이점은요, 어디에서 차이점이 있느냐. 요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과 떨어져서 존재하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얘는 독립성이 있어요. 얘가 본인에 붙어있는 존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네가 나 대신 팔아줘 그랬으니까 얘가 이렇게 있을 때 을이 대리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 안 돼요. 떨어져 나와가지고 상대방을 갖다가 선택을 하고 계약을 갖다가 하고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대리인은 본인과 떨어진 독립된 존재고요. 요때 요 법인의 대표기관은요, 법인 얘가 생명신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얘는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독립성이.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과 떨어진 분리 독립된 존재니까 대리인의 점유가 있거나 그 다음에 대리인의 불법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대리인의 점유 불법행위는 전부 다 본인께 아니고 대리인 자신 겁니다. 대리인 자신 거. 따라서 상대방 병으로부터 물건을 갖다가 넘겨받았다 그러면 그 점유는 현재 대리인이 갖고 있는 것이지 본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점유는 대리인 자신의 점유예요. 근데 계약을 체결하다가 욱하는 성질을 묻는겨서 상대방을 다 두들겨 팼다 그러면 이때는 불법행위를 얘가 저지른 것이지 본인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건 아니죠. 따라서 대리인의 점유 불법행위는 전부 다 대리인 자신 겁니다. 근데요,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에 붙어있는 존재니까요, 요 대표기관의 점유 불법행위가 있게 되면 대표기관의 점유라든가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요 점유 불법행위는 전부 다 대표기관 개인께 아니고 법인 자신께 되는 거죠. 법인 자신. 따라서 얘의 점유 불법행위냐 얘의 점유 불법행위냐 요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리인은 본인과 분리 독립된 존재니까 대리인의 점유 불법행위는 전부 다 대리인 자신 거. 그 다음에요, 요 대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법인 본체에 붙어 있는 거니까 대표기관의 점유 불법행위는 전부 다 법인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차이점은 있지만 의사표시 안 한 것들이 현명주의가 적용이 돼가지고 직접 가져가니까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전부 다 대표가 준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니까 각자 대표가 원칙이고요. 복인권 행사가 제한이 있으니까 여기도 복인권 행사가 제한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표현 대리, 그 다음에 표현 대표 전부 다 적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 써먹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사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대리인은 대리인이 직접 의사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사자는요,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는 누가 결정을 하느냐? 대리인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갑이 X라고 하는 토지를 당신이 알아서 매매해 주세요.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갖다가 주게 되면 이때 대리인이
요 대리인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의사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 결정. 그래서 의사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대리인이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사자에 있어서는요, 요때 갑이라고 한 갑이라고 한 사람이 X 토지를 갖다가 10억 원에 팔 거니까 10억 원에 팔 거니까 가서 병한테 표시하고 와. 지시를 하죠. 지시를 해가지고 요 지시를 갖다가 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따라서 사자에 있어서 이 의사 표시의 결정은요, 본인 갑이 의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의사 결정. 따라서 이때 사자는 의사 결정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는지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대리에 있어서는 의사 결정은 대리인이 거니까 의사 표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대리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리인 기준. 근데 이때 사자가 심부름을 했다가 했는데 의사 표시를 잘못했다 그러면 이때는요, 본인이 결정을 한 거니까 이때 본인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사의 착오라든가 사기 강박 하자를 갖다가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의사 결정을 갖다가 본인이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본인을 갖다가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대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대리인이 기준이 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대리에 있어서 이 본인은요, 어떠한 능력을 가져야 되냐? 이때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하고 의사 표시를 따가 해가지고 본인이 가져가야 되니까 요 가져가기 위해서는 권리를 따 가져갈 수 있는 살아있어야 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대리에 있어서 이 본인 갑은 발생된 권리와 힘을 따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 그래서 본인 갑은 살아있어야 되니까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의사 능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없는 제한 능력자라고 해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행위 능력과 제한 능력, 의사 능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 갑은 무조건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 근데 사자에 있어서 의사 결정을 갖다가 단독으로 하는 거니까 요때 사자에 있어서의 본인은 완전한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행위 능력.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이죠. 이때의 대리인은요, 의사를 갖다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행위 능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의사 표시를 갖다가 대신하는 거니까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고, 따라서 우리는 민법 제117조에다가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 능력은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제한 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제정신 의사 능력만 있으면 자유롭게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행위 능력은 요건이 아니죠. 그래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대리인은요,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 심부름하는 사자죠. 심부름은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의사 능력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는 의사 능력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5살짜리 아이를 딱 불러가지고 엄마가 이거 줄 테니까 옆집 아줌마한테 갖다 주고 와, 이렇게 심부름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5살짜리 의사 무능력자잖아요. 따라서 의사 능력은 요건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275쪽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당사자가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해놓고 특약을 붙인 거예요. 특약을. 그래서 너하고 나 사이에 계약이 됐는데 그 계약상 발생한 권리는 나한테 주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줘라고 해서 권리만 다른 사람한테 주는 특약을 붙인 걸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갑과 병 사이에서는요,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채무자예요. 해가지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 주세요 그랬더니 돈이 없으니까 토지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갚는 거예요. 이때 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내 토지 사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고, 네, 제가 살게요. 그러면 이게 매매계약이죠. 그래서 이때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뭘 하나 더 붙이느냐? 특약을 하나 붙이는 거야. 특약. 어떤 특약을 갖다가 붙이느냐? 내가 등기를 했다 이전에 줄 테니까 그 대금은 나한테 주지 말고 얘한테 주세요. 권리를 갖다가 다른 사람한테 주기로 하는 특약이죠. 알았어요? 그러면 당신이 등기를 했다 넘겨주면 그 대금은 다른 사람한테 대금 줄게요 라고 승낙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권리만 주는 계약이죠. 따라서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 권리만 주는 계약을 갖다가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청약자, 승낙자 그러면 일반 계약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요약자 그래요. 요약자. 요 사람이 본인이죠. 요 사람이 본인이고 내가 등기를 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돈 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되는 거예요. 채권자. 을과의 상태에서. 그러면 요때 요 상대방 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낙약자 이렇게 불러요. 낙약자. 요 사람이 바로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요 상대방은 등기를 넘겨받았으니까 돈을 갖다가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죠. 요 사람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그
그 다음에 요 제3자는요, 권리만 가져가는 거니까 이익만 챙긴다 그래서 수익자 이렇게 부르죠. 해가지고 요 제3자에게 권리를 갖다가 주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요. 이때 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어 내가 받을게 라고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권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둘이 계약을 갖다 체결을 했으니까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원칙적으로 해지권 취소권이 없는 거예요. 자,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갖다 체결하게 되면 요 요약자 본인은요 의무만 부담하는 거예요. 의무만. 등기를 갖다가 넘겨줄 의무만 있지 돈 내놔라고 하는 권리는 없죠. 권리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따라서 대리에 있어서 본인은요 권리와 의무를 둘 다 가져가는데요.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본인은 대리와 달리 의무만 가져간다는 점에서 의무만 부담한다는 점에서 대리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75쪽에 보시면 대리의 종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의 종류는요 임의대리하고 법정대리가 있는데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구별은 의사표시의 유무로 구별을 합니다. 의사표시가 있으면 임의대리,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정대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신해 주세요라고 본인이 직접 뽑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임의대리. 그래서 임의대리는 본인 값이 직접 대리권 주는 거고요. 법정대리는 본인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못하기 때문에 법원이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임의대리. 쉽게 본인이 의사표시를 직접 뽑는 게 갑이 직접 뽑는 걸 임의대리, 갑이 직접 못 뽑는 걸 법정대리. 그 다음에 능동대리하고 수동대리가 있는데요. 능동대리는 대리인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한테 하는 의사표시죠. 하는 거니까 능동대리 또는 적극대리 그래요. 그 다음에 수동대리는요. 상대방 병이 하는 것을 갖다가 대리인이 받는 거죠. 따라서 수동대리는 소극대리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능동대리가 됐던 수동대리가 됐던 권한을 벗어나면 전부 다 무권대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게 되면요. 유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고 무권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권대리는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이고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이 저지른 거죠. 그래서 유권대리 대리권이 있었을 때는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저질러지게 되면 직접 본인에게 유효가 확정이 되죠. 그러나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 무효가 아니고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권대리는 언제나 무효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내가 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추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소급해서 유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무권대리는 가장 대표적인 불확정적 무효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이것들은요 지금 그 구별식 차이점 공부하면 안 됩니다. 왜? 대리 인재 공부하는데요. 그 구별식을 갖다가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를 다 공부한 다음에 그 차이점을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76쪽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대리의 삼면관계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대리권 관계가 나옵니다. 대리권은 본인 값과 대리인 을 사이에서 자격을 주는 관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리권 관계예요. 자, 그래서 대리권 관계가 나오는데요.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대리권을 주는 관계입니다. 자, 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대리권은 권한이죠. 그래서 본인 값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거죠. 자격이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권한 그랬어요. 권한. 따라서 대리권은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대신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자, 이 대리권을 갖다가 발생시켜주는 발생 원인이 문제가 되는데요. 대리권 발생 원인은 의사표시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의사표시가 있으면 본인이 뽑은 거니까 이건 임의대리가 되는 것이고요. 의사표시가 없다 그러면 본인이 뽑지 못했으니까 이거는 법정대리가 되는 거예요. 법정대리. 자, 그래서 거기 대리권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 이 법정대리는요. 본인이 뽑은 게 아니고 본인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법원이 뽑아준 것이고 이때 법정대리는요. 반드시 본인과 일정한 가족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일정한 지위 전혀 따지지 않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권자가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받은 사람이 법정대리인 후견인 할 수가 있겠지만 친권자가 지정을 못하면 법원이 뽑을 수가 있어요. 이때 법원이 뽑으면요. 가족 가운데 뽑을 수도 있고 법원이 가족 아닌 사람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일정한 자격이 있거나 없거나 따지지 않고 법원이 뽑아준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 별표 놓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임의대리는요. 본인 갑이 직접 뽑은 거예요. 그래서 임의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발생을 갖다가 본인 갑이 의사표시로 뽑는 거예요. 의사표시로서. 자, 그래서 본인 갑이 직접 뽑는 거죠. 내가 토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팔고 싶은데 전문적 지식도 없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도 모르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대신 팔아주실래요?
청약을 하고 네 제가 열심히 팔아볼게요. 그럼 내가 대리권 드릴게요. 요렇게 뽑는 걸 갖다가 우리가 임의대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인 갑이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대신 팔아주세요라고 청약을 하고 네 열심히 팔게요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그때 믿고 대리권 줄게요라고 해서 주는 게 바로 임의대리죠. 요 관계를 구별을 하시는데요. 요 관계, 주고받는 관계죠.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걸 갖다가 우리는 계약 관계라고 하죠. 요 계약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말을 씁니다. 기초적 내부 관계. 직접 뽑을 때는 요 관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당신을 믿고 부탁을 할 테니까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얘가 무조건 네 할 의무가 없어요. 바빠서 못합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네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초적 내부 관계가 있고 요것이 바로 원인이죠. 이 원인은요. 요거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니까 기초적 내부 관계는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대리권 드릴게요 라고 해서 마지막에 결과로 주는 게 있죠. 요 결과로서 대리권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수권행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수권행위. 이 수권행위는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대리인. 그래서 여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의 상대방은 대리인이 될 자에게 도달이 되면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수권행위는요. 대리권을 갖다가 발생시켜주는 것이고 방식을 따지지 않으니까 불요식행위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대리권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임장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위임장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조가 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장은요 그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딱 발생시키는 것은 불요식행위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277쪽에 보시면은요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초적 내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권행위가 없으면 절대로 대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갑이 월요일날 전화를 해가지고 대신해 주세요. 내 대신해 드릴게. 그러면 내가 목요일날 위임장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한 경우에 이때 수권행위하고 기초적 내부 관계를 따로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한꺼번에 위임장 주고받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이렇게 시차를 두고 분리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초적 내부 관계하고 수권행위는 언제나 일치해서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안 돼요. 식당 가가지고 위임장 들이밀었을 때 거기다가 대리인 될 자에다가 이름을 쓰게 되면 승낙과 동시에 권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갖다가 월요일날 전화를 하고 목요일날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목요일날 보내주기란 갑이라고 하는 본인이 수요일날 미리 전화를 했다 해가지고 월요일날 당신이 대신해 준다고 해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근데 바쁜 게 끝났으니까 내가 직접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낙 계약 관계는 있다고 하더라도 수권행위는 없게 돼버리죠. 따라서 수권행위가 없으면 대리권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거기 보시면 277쪽에 법적 성질 나와 있죠. 그래서 수권행위는 본인 갑이 대리인 될 자에게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따라서 이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겠죠. 을에게 도달이 돼야지만 대리권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도달주의니까 불요식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때 수권행위는요. 야 지금 급하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줘 라고 구두로 전화를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위임장 보내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불요식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초적 내부관계는 원인관계로서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그 다음에 수권행위는 결과로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은 구별이 되죠. 독자성이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독자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기초적 내부관계하고 수권행위가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수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나오는데요. 유인성은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된다. 그래서 원인의 영향을 받는 게 유인성이고요. 원인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원인에 영향받지 않는다. 이걸 때가 무인성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갖다가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어요.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갖다 체결하고 수권행위를 갖다 이렇게 저질렀는데요. 요 계약 원인 관계가 잘못되면 요 수권행위도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유인성입니다. 그래서 원인 관계가 잘못이 되면 결과도 잘못됐다. 원인이 잘못됐으니까 결과도 잘못된 것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게 유인성입니다. 유인성. 그 다음에 원인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때 결과는 영향을 주지 않고 결과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 따라서 원인은 영향을 안 준다. 이게 무인성이죠. 해가지고 이렇게 을에게 대리권 줬습니다. 갑의 이름으로 X도 줬다가 팔아가지고 갑이 이렇게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등기를 갖다가 병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요. 뒤늦게 수권행위 하자를 이유로 수권행위죠.
수권행위의 하자 잘못을 갖다가 이유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취소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본인 값이요 이렇게 대신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부분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수권행위에도 영향을 주냐 이건데요. 예, 모르고 준 경우, 착오에 빠져서 대리권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사기당해서 대리권 주는 경우, 그 다음에 협박당해서 강박에 못 이겨서 대리권 주는 경우, 이렇게 대리권 요걸 갖다가 주는데요.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요것을 갖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요것도 따라서 취소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게 만약에 영향을 받아서 취소가 됐다고 한다면 대리권이 없게 돼버리죠. 이것도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 이것도 역시 본인이 가져간다 그러면 이거는 유인성이 되는 거예요. 유인성.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걸 따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대로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인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인성, 무인성이 있는데요. 영향을 받아서 본인 값이 되찾아간다 그러면 본인을 보호하는 제도죠. 그래서 유인성은 본인 보호 제도고요. 그러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병의 이름으로 된 등기는 여전히 병이 갖고 있으니까 병이 소유권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해서 병을 보호하는 것은 이건 거래 안전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대리는 재산행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무인성이 다수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수권행위의 해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인이 대리권을 갖다가 주었으니까 본인이 대리권 준 거를 갖다가 어떻게 얼마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대리권 범위는요. 법정 대리는 법 규정을 해석을 하겠지만 임의 대리는요. 당연히 본인이 주었으니까 본인의 의사표시, 수권행위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수권행위 해석은요. 의사표시 해석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 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대리권을 갖고 있을 때 그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은 당연히 수권행위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범위가 결정되는 겁니다. 수권행위 해석은 따라서 의사표시 해석과 똑같다. 그 다음에 수권행위 하자가 있을 때 본인 값이 을에게 대리권 줬는데요. 그 대리권 준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갑과 을 이렇게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서 문제가 되면은요. 이때는 본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을과 병 사이에서 문제가 되면 을을 기준으로 하지만 갑과 을 사이에서 문제가 있을 때 수권행위 하자가 있을 때는 이때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 다음에요. 278쪽에 보면 이렇게 대리권을 따가 발생시키게 되면 이 대리인은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요.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요. 대리권 행사의 범위입니다. 이 대리권 행사의 범위는 이거는 어떤 대리권을 받았느냐 그 대리권 범위를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리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범위는 법정 대리는 법 규정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정 대리는 법 규정을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건 의사표시가 아니고 법 해석의 문제죠. 그 다음에 임의대리가 있죠. 임의대리는 본인이 직접 대리권을 다 준 거니까 수권행위 해석을 해야 돼요. 수권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 해석, 의사표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법 규정 해석은 법정대리고요. 의사표시 해석은 임의대리입니다. 따라서 이걸 따라 해석을 했을 때 그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법 규정이 명백하다 그러면 이때는요.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시킨 대로 하면 된다. 법이 시킨 대로 하는 것이고요. 본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법을 해석을 했을 때도 도대체 어떤 걸 갖다가 주었는지 그 권한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본인의 의사표시를 따가 해석을 해서 수권행위 해석을 했는데 역시 그 권한 범위가 불명확하다. 불명확했을 때는요. 이때는 민법 제118조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권한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경우, 불명확했을 때는 요때는요. 요걸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민법 제118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18조 규정에 의해서 요때는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권한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거니까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하고 하지 못하는 게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8조 보충 규정에 의해서 보이게는 할 수가 있어요. 보이게. 안 보이니까. 그러나 처분행위는 못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권한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대리는 매매라든가 증여라든가 저당권 담보 설정과 같은 거 이러한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걸 따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보존,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가 있는데 보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이건 무제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있는 그대로 현 상태를 갖다가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 자유. 이용 계량행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용 계량행위는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무제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때 제한된 범위는요. 본인 갑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이라든가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아야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물건이라든가 권리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입니다. 무제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무제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 게 있느냐? 크게 5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건물의 유지보수죠. 유지보수. 본인이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본인 갑이 그 건물을 갖다가 놔두고 대리인한테 맡기고 나갔는데 건물이 균열이 됐다. 그 다음에 누수가 됐다. 그 다음에 배수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유지보수는 언제나 무제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을 보존하는 보존 등기는 요거는 권리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소멸시효를 갖다가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거. 그럼 이때 본인 갑의 권리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 이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 갑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뤄 소송을 갖다가 하는 행위. 그 불법행위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받은 다음에 유지보수에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갖다가 처분하는 것은요. 요거는 법원에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행위지만 요거는 허가받지 않는다. 왜? 썩어버리면 본인한테 손해가 크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용계량인데요. 그 물건이라든가 권리의 성질을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아야지만 할 수 있다 그랬죠. 따라서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는 게 있어요. 허용되는 거. 이 허용되는 것은요. 황무지를 쓸모있는 땅으로 개간하는 경우. 그 다음에요. 무이자로 돈을 갖다가 빌려준 것을 갖다가 이자 주세요라고 하는 이자부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 본인이 공짜로 빌려준 사용대차를 월세 주세요라고 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이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그 물건이라든가 권리의 성질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허용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경우냐? 형질 변경 허용되지 않습니다. 형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이라든가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대지로 바꾸는 거 이거 안 되죠. 그래서 밭이라든가 논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바꿔버리게 되면 물건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예금을 갖다가 인출하는 행위. 예금을 찾는 거죠. 예금은 보관, 임치로서의 성질을 갖는데요. 인출을 하게 되면 임치, 보관의 성질이 깨지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예금을 갖다가 인출을 해서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기하거나 돈 늘이하는 거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처분행위는 못하지만 권한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했을 때에는 보이게는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보존행위는 무제한 자유, 이용계량행위는 요거는 일정한 제한된 범위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118조 규정은요. 권한행사의 범위가 명확했을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명확했을 때에는 118조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명확하니까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권한행사의 범위가 명확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시킨 대로만 하기 때문에 권한행사의 범위가 명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보존행위는 금지입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에도 본인의 책임이 확정된 거죠. 확정됐으니까 118조 보충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요. 교과서 280쪽에 보시면 대리권의 제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